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사회자이신 이창무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양대 도시학과 이창무 교수입니다. 오늘 뭐 다룰 이슈가 주거복지라는 큰 좀 틀에서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청년층이랄까요? 뭐 실업을 포함한 그런 출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좀 계층에 집중된 그런 주거 지원 복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나가면은 너무 뭉뚱그려지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진행해 볼까 하고요. 저는 사실 뭐 제 소개를 하면 무슨 공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주택 얘기하냐고 뭐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 뭐 좀 날카로운 그런 멘트를 하면 뒤에 달리는 그런 그 댓글들도 공대 공돌이가 나와서 뭐 이런 식의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제 전공이 그 도시공학이라는 게 도시계획이고 큰 틀에서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도시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이고 주로 이제 저는 주택 정책 관련된 연구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초대받아서 이 두 분의 유명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오늘 저출산과 관련된 그 문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해지죠. 이게 보면 수치를 찾아보면 2000년에 전국의 합계 출산율이 1.47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13년이 지난 2023년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0.72명. 그래서 이게 사실 출산율이 적다는 게 이 나라가 사라진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최근 한 2년간을 보게 되면 소폭 상승을 해서 2025년에는 0.8명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뭔가 희망을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출산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빛을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한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주거 문제, 높은 주거비 부담 그리고 불안정한 주거 여건 뭐 이런 것들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그런 핵심 변수로서 지금까지 주목받아 왔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도시가 저출산의 문제를 풀기 위한 주거 지원이라는 게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용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런 지원에 손길이 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 공동화의 문제를 좀 엮어서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고민한 내용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쟁점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두 분의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약간은 다른 가치적 방향성을 가졌을 것 같고 경험도 조금은 다른 분들이시라서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예. 너무 잘 아셔서 뭐 제가 소개를 꼭 드려야 될까요? 네, 그래서 시간도 짧고 저희가 아마 일찍 시작했으면 2시에 끝나면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40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수원시 시장도 3선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는 도시정책 주거복지와 관련된 전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노후와 경험을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됩니다, 의원님. 네. 이어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네. 뭐 이 의원님도 뭐 굳이 소개까지 필요 있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진부한 몇 가지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이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셨고 국토교통부에 계시면서 주택정책 도시개발분야에 많은 그 전문성을 쌓아온 분이죠. 그래서 두 분 다 삼선이세요, 그러고 보니까? 삼선 시장 삼선 아니 시장 삼선 의원 삼 그래 다음에 사선 하실 건가요? 꼭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서 사실 성격이 조금씩 틀리시죠. 한 분은 현장에 좀 가까우시고 한 분은 좀 정부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에 좀 가까우셔서 좀 다른 얘기들 좀 풍부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혼자 준비한 건 아니고 이 뉴스팜 그 전문 기자분께서 함께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이고 그래서 아마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왁구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저출산과 어떻게 해결의 그런 대책으로 필수적인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금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좀 비교해보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왜 애 낳는 사람만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니니까 다른 어떤 계층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자원의 배분이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논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 쪽의 공동화 현상과 주거 복지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낼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안정적인 주거 복지 문제, 주택 공급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를 함께 엮어서 끌고 갈까 이런 내용들을 마무리 삼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의원분들의 마지막 그 코멘트를 듣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도가 너무 길었죠? 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예. 자, 첫 번째 그 전체적인 앞에 얘기했던 각 그 주제별로 해서 사실은 강론이 한 2개씩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제가 좀 선택을 할 거고요. 관련된 질문은 벌써 두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색깔도 아니고 파란색으로 줄도 치시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가장 이제 기본적인 질문으로서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 해결의 이제 방향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있고 소득, 뭐 보육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왜 주거 안정과 관련된 그런 지원이라는 것이 출산율을 반등시키는데 더 중요하냐? 혹은 그게 아니다. 같은 다른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은 가중치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 저출산 문제를 청년층의 출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할 거라는 뭔가 그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뭐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그런 의미로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염 의원님 먼저 하시고 송 의원님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은 반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 정도. 예. 우선 뉴스품에서 이렇게 청년 주거 복지에 관련돼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저출산의 요인들과 주거 복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쓰죠. 여성의 주체적 의지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서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그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 될 시각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저출생과 관련된 말씀으로 좀 그 표현을 바꿔서 하려고 그러고요. 실제로 그 정부가 결혼과 주거에 있어서
연관성을 보니까 결혼을 할 때 주거가 미치는 영향이 뭐 43%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보통 이제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을 어렵게 하게 하고 결혼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저출생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생률은 절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열악해져 간 것을 보면 아마 그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여러 가지 사업이 실효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좀 더 과격하지만 나온 그 저출생의 극복 대책의 주거복지로서 아마 그 결혼을 하면 뭐 5년을 공공임대에서 살게 한다. 둘째를 낳으면 뭐 이를테면 10년을 살게 한다. 셋째를 낳으면 뭐 아예 그 주택을 준다. 뭐 이런 정도로 재미난 표현으로 할 정도로 주거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 또 아이들 출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말이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주거복지의 이 저출생의 문제는 일자리, 소득, 그 성별의 갈등 모든 걸 떠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전제가 그 주거복지고 주거복지에서 그 우리가 출생률을 전제할 때 반드시 해결돼야 될 1차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우선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 가지 중요한 걸 짚어주셔서 이게 이제 출생 관련된 그 의미가 개인과 사회의 어떤 시각의 차이,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바꿔서 쓰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말이 붙어 있는 게 있어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그 연매님 생각은 이 주거 지원이라는 게 뭐 주거 복지라고 표현을 하던 뭐 주거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던 청년층에 대한 그 지원이 다른 요소들과의 어떤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뭐 N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족돼야 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송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주거복지와 저출생 문제는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뭐 사실 단칸방에 제가 7남매가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주거복지라는 거를 뭐 논하기 전에 어쨌든 삶의 공간만 있으면은 또 한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자녀를 갖는 게 하나의 문화였고 또 그것이 또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다자녀가 기본적인 하나의 사회적인 구조였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선진화되고 또 사회가 산업 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거 복지에 대한 것이 이제는 단순히 양적인 개념을 넘어서 이제 질적인 그런 거를 요구하게 되고 또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각자가 또는 가족 구성원 간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요즘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주거 공간이 마련이 안 되면은 우선 결혼도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한다 해도 또 자녀를 키울 그런 어떤 또 육아를 하고 보육을 할 그런 기본 공간이 안 될 때 역시 또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변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어쩌면 요즘 더욱더 과거보다도 이 주거복지라는 자체가 출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토부에서 제가 2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트렌드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어느 순간 나오고 그런 최저 주거 이거 기준이라는 것이 또 하나 생겨나고 그것이 또 상향되어 오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각자 개인의 삶의 질 자체가 이제 또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쨌든 사회의 어떤 그 변화하고 발전하는 단계에서 적정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주거 공간을 공적으로 또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그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거복지야말로 우리 사회에 구조화된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정책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야 없이 다 같이 우리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적어도 사는 이 주거 공간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막아내는 것이 우리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정치인들의 그 어떤 과제고 저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다 이 주거 지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의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빠질 수 없는 맞춰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고요.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송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그럼 어떤 주택을 어떤 주거를 이건 또 다른 질문이군요, 사실은. 그래서 뭐 손님 옛날 얘기하셨지만 옛날에 뭐 한 방에 뭐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도 애도 많이 낳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시절은 아니고 다들 각방 쓰고 뭐 이런 시대로 이제 변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주택의 형태를 제공을 해줘야 되나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지원책이 있는데 하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 분양을 제공해 주는 게 하나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 자산을 생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장기 공공 임대가 뭐 하나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선택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주거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겠죠. 바로 이 주택 문제야말로 의식 주행,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제 중에 어쩌면은 가장 고가의,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가장 이 복지의 끝자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주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공공의 이제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민간에 맡기고 적어도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그 간섭을 하고 또는 지원을 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공공 임대냐 공공 분양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먼저 전제 조건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 기회를 드리고 적어도 그런 기회가 좀 제한돼 있거나 적어도 또 그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각 우리 개인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을 때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공공 분양이 있고 공공 임대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공은 아마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그래도 국가적으로 좀 책임 있게 공급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 이렇게 일반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본인이 비싼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도 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드리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좀 나는 이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다 또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이 어쩌면 맞춤형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공공을 선호하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면은 분양형 내가 좀 시장에 일반 민간이 공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화려하진 않지만 적어도 나는 내 집을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LH 같은 공공기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개발 이런 공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공 분양물도 수요가 많이 있다면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소득 능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여건상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나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거 생활을 좀 싼 주택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공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좀 굳이 소유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임대형의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원하는 분들이 많다면 또 그분들의 수요만큼 우리가 우리 공적으로 이런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잘 집계를 해서 그런 공공 임대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자르듯이 뭐 공공 임대가 좋으냐, 이 분양이 좋으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요자들, 국민들의 수요 패턴, 그분들의 어떤 바람을 우리가 보고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공공 분양을 매년 얼마씩 계획을 하고 공공 임대를 얼마씩 계획한다는 것은 좀 사실은 뭐 불필요한 또 너무 과도한 정부 개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공 입장에서 뭔가 사전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민간의 주체들이 자유롭게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려주자, 뭐 이런 말씀이시고, 또 그 안에서 사실은 공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경직된 그런 공급만이 가능한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뭐 부지가 마음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훨씬 더 민간 쪽에서는 자유로운 위치에 자유로운 주택 유형을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염의원님. 예. 예. 일단 그 민간 임대보다 공공 임대에 사는 분들의 출생률이 조금 높다는 것은 여러 조사로 확인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 분양이냐 공공 임대냐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이 공급자 위주로 상당 부분이 돼 있어서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공 임대에 살더라도 공공 임대에서 보다 그 주택에 대한 소유와 재산권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보장을 갖기 위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적인 제도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도 저는 전에 이름을 그걸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그 공공주택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공공 분양에 그 살고 싶더라도 당장 안 되면 공공 임대에 살더라도 자기가 일정 조건을 임대하다가 그 분양으로 바꿀 수 있게 하고, 분양으로 살고 있다가도 임대로 바꿀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유하고자 하거나 지금 거주하는 분들의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라든지 돌봄의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 임대에서 시작해서 그 공공 분양으로 가더라도 그 역으로 되더라도 이 주택의 그 시장들은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형으로 좀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혼이나 청년층에게 보다 유효하게 주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서울시 얘기를 하면 싫어하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서울시가 미리네 집이 그런 구도죠, 사실은. 임대로 전세로 들어갔다가 살고서 애를 낳고 이러면 20년 뒤에 이제 주택에 대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도라서 제 제자들도 들어와서 살고 있는 친구들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그냥 밖에서 보는 건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기간 동안 주거의 그 질이나 양의 변화 없이 20년을 살다가 집을 받는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 아니면 살다가 시장에 맞춰서 요즘 갭 투자에 이런 식의 이제 투자를 통해서 자기 자산을 늘려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있는 게 남는 걸까?
과연 남는 장사일까에 대해서도 젊은 친구들 굉장히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그 관련돼서 아주 갈등 요인들이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공공 그 분양을 받았더라도 공공 임대를 10년 살다가 공공 분양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되기 전에 그 한 5년쯤 지났을 때 살고 있는 그 공공 임대 주택의 그 거주자들께서 그걸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분양받았을 때 분양 받고 났더니 그때 시세로 하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그 이제 10년이 돼서 그걸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수도권이 최근 들어서 한 3, 4년간 2배 이상 오르고 그랬다 보니까 5년 전에 산 사람과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차이가 몇 배 커져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분양을 원래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때 시세하고 5년 몇 년 전에 받았던 사람하고 차이가 커지니까 이것이 집단 소송으로 가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한 하이브리드형 조건들을 만들어 놨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틀이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그 갈등을 풀 수가 없고 소송으로 가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 시작되거든요. 아마 우리 사회가 주거의 형태에서 좀 더 다양하게 유형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준거 틀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 관련해서 한번 예. 좀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국토부에 근무할 때 그 특히 이 판교 지역에 그런 임대 후 분양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된 게 있었는데 10년물 그게 사실 그 굉장히 갈등이 첨예화돼 집단 민원이 강하게 제기돼서 저들이 정책 담당자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특정 기간에 그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는 그 급등한 시세 차익을 서로 기존에 임대하고 있던 분들과 또 그걸 원래 소유하고 있던 이름의 LH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원칙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택 가격의 그 급등을 초래한 거 그걸 막지 못한 건 어쩌면 공공 부분의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안정적으로 나는 정부가 공급한 공공 임대라고 해서 나중에 잘만하면 내가 능력이 될 때 언제든지 내 집을 마련하는 그 거주 공간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면 내가 살던 이 공간이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내 집이 될 수 없는 공간이 된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이런 실패 사례가 있으면 그걸 다시 좀 잘 분석을 해서 다시 이런 임대 후 분양 제도도 좀 더 섬세하게 정책 설계를 통해서 그 급등한 그 시세 차익을 어떤 그 원래 소유했던 공공기관만이 독식하는 방식보다는 또 같이 성실히 그거를 신뢰하고 살던 그 입주 종종 임대 수요로 있던 가구에게도 뭔가 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시세 차익의 급등에 따른 뭔가 섬세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 가격 오르면 다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이 좀 합리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정착이 될 수 있는 주거 지원의 어떤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보완적인 뭐 하이브리드의 뭐 좀 더 사전적인 어떤 개발이 환수 관련된 부분도 사전에 사실 설정을 해야겠죠. 나중에 임의적으로 바꾼다는 건 사실 많은 논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두 질문했는데 30분이 지나갔네. 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얘기가 제일 좋을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좀 짧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공공주택이라는 그런 형태가 뭐 공공 임대든 공공 분양이든 공공이 지어서 나눠주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의 공급이기보다는 그냥 현금이나 주거비 지원을 해줄게. 네가 알아서 나가서 시장에서 네가 원하는 주택에 주거 원하는 입지의 주택을 빌려서 살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생률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공공주택에 들어가 산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고용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사는 것 더 사실 출산에 대한 그런 뭘까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더 월세화가 되고 막 이러면 이런 주거비 지원에 대한 방식과 공공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그 방식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를테면 주거 바우처라든지 현금 지원이라든지 월세 지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주택에 대한 제공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좀 현재 바로는 좀 어렵더라도 공공주택에 대한 혜택을 좀 더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일자리라든지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이를테면 주거 바우처 같은 식으로 현금 지원을 좀 더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금과 월세 지원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대안으로서 공공주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전세제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거 사다리가 월세하다가 전세하다가 그다음에 임대받고 분양받는 구조로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시장이 전세 사기 문제로 때문에 상당 부분 무너졌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전세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월세라든지 지금 같은 현금 바우처의 여러 정책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세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 지금 월세에다가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번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 예, 저는 뭐 그것도 지금 뭐 내가 현물 형태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거 복지를 보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주거 급여나 이런 주택 바우처 이런 형태로 현금 형태로 지원해 줄 것인가는 역시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적으로는 그런 다양한 그런 정책 상품을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공급해 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은 뭐 우리 주거급여나 이런 주택 바우처 같은 거는 신축적으로 또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실제 그것이 이렇게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실제 주택용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도 제대로 그게 실수요자에게 정상적인 주택 어떤 주거 복지로 제공이 안 되고 그게 전용되거나 여러 가지 좀 왜곡이 오는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확실한 주거 복지는 역시 공공임대 형태의 주택 어떤 현물로서 지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공공 부문에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의치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현물 형태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왜곡 없는 현실적인 주거 복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5년도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주거 복지 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요즘 빌라왕 사태로 전세 문제고 심각한 임대 시장의 어떤 사기 문제로 많은 우리 사회적 혼란을 겪었는데 그 당시엔 더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부도 임대 아파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국민주택기금을 빌려서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고 그거를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좋은 금융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서 주택을 짓고 그것을 가난한 분들한테 임대를 줬단 말이죠. 주면서 이제 임대 보증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합쳐서 이렇게 보니까 몇십억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 주택 사업자가 민간 임대죠. 그게 일종의. 그런데 이분들이 거액의 현금이 생기니까 그걸 갖고 사라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입자들이
제대로 권리 보전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죠.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주택이라고 하니 안심하고 별도의 이런 권리 보장 그 장치 없이 임대에 들어갔다가 그게 다 뜯겨서 길거리에 내앉는 대규모 그런 부도 임대 아파트 사건이 2005년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하느냐고 사실 제가 주거복지과장을 부임하면서 제일 최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가 그거였는데, 그거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때가 우리가 대안으로 이제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그 거리에 내몰린 이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 복지 차원에서 그 당시 나온 정책이 전세임대, 매입임대 이런 거였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매입은 민간주택을 여기저기 매물로 나오고 이렇게 한 것들을 매입을 해서 그 동네 그 수요에 있는 그 주거복지 수요자들에게 이렇게 전세를 주는 게 있었고, 또 전세 임대는 일반 민간 보유 주택들 중에 이제 우리 주택 전세를 수요를 원하는 그 주거복지 수요자들에게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LH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계약을 도와줘서 계약을 해서 이 주거복지 수요자들을 민간 전세 주택에 이렇게 입주시키는 그런 전세임대라는 게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가구에 그런 부도임대 아파트 이런 사건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약자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그 약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위한 정부나 공공부문의 역할은 수요에 맞게 정말 다양한 유형의 주거복지 이런 메뉴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수요자들에게 이렇게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굉장히 좋은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공부문에서 이런 촘촘한 주거복지 정책을 이렇게 많이 메뉴로 만들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우리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다 전문가셔서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그런 향후 시장에 대한 뭐 전망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는데, 전세와 관련된 뭐 지금 정부의 그 방향성도 전세를 가능하면 줄이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갖고 있고, 또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기의 문제, 또 이런 것들은 그 임대주택의 공급 과정에서 어쨌든 자산이라는 게 흘러다니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푼돈이 캐시플로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크의 재산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누군가 막 띄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월세화가 되는 이제 과정이 과연 바람직하고 그걸 공공주택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생각은 정말 1분만 제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1분만. 예. 월세화 과정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걸 공공주택에 담아내는 방법. 사실은 이제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만든 겁니다. 이를테면 전세 보증금의 보증률을 높여준 것 때문에 전세 가격도 상승됐고, 그로 인해서 또 가격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최소 보장제라고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로 다시 전환돼서 매입될 때 최소 그 30% 3분의 1 수준까지는,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정부가 책임져 주자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법안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은 그 개인 간의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는 줄어야 되고요. 그리고 월세로 인해서 공공임대로 바로 바꿔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주거로서 안정될 때만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제 경험에 비춰서 봐오더라도 전세 월세화가 무조건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고 좀 더 표준화된 임대 시장으로 가는 길이 월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의 고유한 특성으로 우리가 그동안 자리 잡았던 전세 제도는
우리 젊은 층들이나 일반 보통 중산층들이 자기 저축의 수단으로 전세를 조금 좋은 집으로 갈 땐 좀 더 비싼 전세를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축적이 됐을 때 내 집 마련의 하나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고유의 이런 전세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전세 수요자들이 있다면 안정적인 전세 시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쩌면은 성실하게 나의 축적 소득을 좀 이렇게 축적을 시켜서 조금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아타면서 전세를 가다가 이제 작은 집이라도 내 집 마련하는 하나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전세 제도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정부가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또 있으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생각이 같은 듯 다른 듯, 예, 그렇습니다. 네, 민간 시장에서는 월세화가 계속되고 있고, 근데 또 공공의 입장에서는 또 의외로 또 전세 임대에 대한 창구를 많이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좀 괴리가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 시장이 안정적인 거는 내가 공공 임대 살다가 뭐 어느 정도 되면 민간 임대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연결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한 주거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연결을 계속 끊기는 거죠. 이쪽은 전세 시장이었는데 월세 시장으로 넘어가고 차이가 있으면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좀 한계점이 있어서 제가 좀 고민스러워서 좀 여쭤봤습니다. 예. 제가 20분 남았는데 더 써도 되나요? 그만해야 되나요?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간단하게 한 문제만 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주거복지와 관련된 지원책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 가지가 이 도심에 있어서의 공동화라는 현상하고 주거복지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도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많이 주고 뭐 좋은 주택을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출산과 연결된 구도를 좀 더 향상을 시키려고 하면 어디에 주는 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용 접근성에 가까운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남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육아를 하고 뭐 이런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한계는 물론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외곽에 지어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내에 있어서의 그런 가능한 주거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뭐 개별 재건축 재개발도 있지만 상업지역 같은 곳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 그런 기능 자체를 단순하게 뭐 상업이나 업무 위주가 아니라 주거의 부분을 좀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선택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번에 벌어진 세운상가 그 사고역처럼 갈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상태와 비교를 했을 때 그 동의 고미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주변과의 어떤 갈등에 대한 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사실은 이제 대규모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식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주택 수요층,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렇게 유효하지 않거든요. 보다 교통이 용이한 역세권의 그 도심지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법, 그걸 위해서는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켜 준다든지 오피스텔의 용도를 전환시켜 주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도심에 있어서 다양한 주거 모델,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지금 갖고 있는 규제보다 훨씬 더 완화돼서 그 보다 주거의 문제를 도심권에서 청년층이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정부가 도시 안에서 그 청년 신혼주택을 넣기 위해서 6만 호를 또 계획을 발표하고 태릉이라든지 용산지구 같은 여러 가지 지구의 그 선택지도 더 넓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생활용 SOC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청년이라고 숙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복합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시설이 없는데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초중고, 유치원까지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복합 시설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복합 체육 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돌봄과 육아 그리고 다양한 그 주거에서 필요한 청년층에서 필요한 지원 시설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반드시 도심지 안에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고는 있지만 보다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완화 노력과 지원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 의원님. 네. 예, 뭐 이게 주택 그 이런 문화의 이렇게 변천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계속 선진적으로 이 발전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주거의 질도 좋아지지만 단순한 그 주택 주거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예를 들면 문화, 보육,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합 시설을 같이 이제 갖는 형태로 이제 많이 이렇게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문제가 특히 굉장히 주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하 공간을 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거에 없던 아파트가 이제 우리의 대세 하나의 이제 주거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그 아파트도 이제는 단순 주거용만이 아니라 상업 기능과 이런 이제 문화 이런 이 복지 기능이 같이 갖추어진 종합 복합 공간으로서의 이제 새로운 진화 발전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AI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자꾸 새롭게 발달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의 이제 우리 주거 공간이 곧 나의 문화 공간이자 곧 또 나의 일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앞으로는 아마 이 주택이 단순 주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재택근무가 보다 더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미래형 주거문화 이런 구상도 우리가 정부도 필요하고 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또 많이 주거문화 이런 개척에 한번 또 이렇게 나설 그런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질문을 드릴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 생각을 좀 얹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도심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에서 보면 구도심이 있고 원도심이 있고 새로운 도심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도 속에서 그 원도심이나 구도심이 굉장히 쇠락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변화라는 게 과거처럼 뭐 그 청크의 막 오피스 공간, 뭐 청크의 상가, 막 이런 것들 유지하는 게 정말 도심이냐라고 물으면 앞으로는 뭐 재택근무에 뭐 사람들 쇼핑도 온라인하고 이런 구도 속에서 과거 형성된 도심이 갖고 있던 기능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그 뭐 건물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오피스라든가 뭐 상가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해서 용도 변경을 하면서 그 주요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는 주거의 확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틀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슈는 뭐 주거 지원이라는 것이 많이 하고 좋은 걸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줘야 된다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얘기를 사실은 다뤄야 되는 섹션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뭐 메인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마무리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마무리 말씀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정치권의 그 입장에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기억해야 될 메시지나 뭐 제언이 있으면 뭐 짤막하게 한 1분 남짓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는 어쩌면은 그 삶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최상위의 그 복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장에 맡기고 또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약자들에게는 또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누구나가 더 행복한 주거 공간을 다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부문에서 적극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수년간 공공임대라든지 그 공공주택 정책들이 정체또는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 물량도 아주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주택 공급으로만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지금처럼 그 정부가 모든 그 공공의 영역 속에서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다양한 주택의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 주택이 공급만이 아니라 주거는 복지 차원에서 주거 복지라든지 인구 정책, 성장 정책 이런 것과 결합돼서 부동산이 반드시 공급만이 아닌 그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가운데서 정책이 나오고 그것이 국가는 국가대로 공공의 영역에서 할 일이 있고 민간은 민간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양립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일을 위해서는 여야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까지의 이데올로기나 이제까지의 도구만에 갇히지 말고 공급과 또 복지 모델들을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송 의원님은 그 주택과 또 국토정책에서 전문가이시고 또 저는 국토교통에 있고 그런데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바로 주거복지를 하기 위해서 또 출생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그 주거의 유형들을 공공 차원에서 만들고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는 안 필요하신가요? 두분 우리 하시는 저 그때 이 교수님 같은 전문가의 영역을 꼭 같이 하도록 농담입니다. 해야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짧아서 뭐 제 얘기를 다시 정리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희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주거가 사실은 안정성이라는 게 출생을 결정내 중요한 변수이면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선택이라는 게 가져오는 것은 자원의 배분을 어떤 면에서는 조정을 하고 왜곡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는 계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출생이라는 그런 거는 가족을 구성을 하고 생애 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들을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줘야지 사실 출생률이 올라가고 우리가 앞으로도 아기 애들 놀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합리적이고 좀 더 폭넓은 그런 시각과 판단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오늘 수고해 주신 염태영 의원님하고 송석준 의원님 큰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